자, 발전인데요. 발전을 제가 원래 작년도 교재까지는 안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초판 교재에는 집어넣었다가 이건 당분간 안 나온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기본서에 넣지 않았었다가 이제 다시 끌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공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갖다 놨는데 그냥 깊게 공부하지 마시고 조금만 맛보기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학자들 자체가 뭐 이름 나오진 않아요. 옛날 사법시험이라면 모를까. 자, 우리가 3단계 체계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범죄는 성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3단계 체계론을 처음 주장한 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벨링입니다. 벨링이라는 독일 학자예요. 엄청난 학자죠. 이 학자가 3단계 체계론을 만드는, 여기 나와 있지? 최초의 학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요 부분은 제가 OT 할 때도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벨링은 요 두 가지는 객관적 판단이다.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불법인데 이것은 객관적 판단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주관적 판단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 설명했죠? 그 부분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요 구성 요건은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판단이라고 노트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위법성이 조각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은 객관적 사실 판단, 위법성은 객관적 가치 판단, 책임은 주관적 판단. 그 부분을 벨링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 구성 요건은 객관적 사실 판단, 위법성은 객관적 가치 판단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책임은 주관적 가치 판단 이렇게 설명한 부분은 제가 방금 위에서 여기서 설명드렸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벨링만의 주장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링은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칼을 들고 찔러서 죽였다. 라고 할 때 제가 요 사망이라는 결과를 갖고 와서 구성 요건을 판단한다 그랬고 요 행위라는 부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위법성에서 판단한다 그랬고 요 행위자가 책임 능력자인지 아닌지를 책임론에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요 사망이라는 결과를 구성요건에서 판단한다 했는데 구성요건에서 판단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자기 주관을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사기관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자기 주관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인권 침해 현상이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침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성요건 판단할 때 판단자의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몰가치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몰가치적이다. 이 부분은 뭐다? 몰가치적이다. 몰가치적. 여기 가치 판단은 우였죠.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봉쇄함으로써 그치? 주관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적 기능을 구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구성요건은 가치 판단해서는 안 되니까 있는 그대로만 보자. 라고 해서 몰가치, 가치적인 부분을 뺀다. 이 말이에요. 몰살시킨다. 그래서 몰가치입니다. 자, 모든 주관적 부분은 모든 주관적 요소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벨링은 원래 제가 주관적 구성 요건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건 오늘날의 통설이고 3단계 체계론을 처음 주장했던 벨링에 따르면 객관적 구성 요건은 몰 가치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주관적인 부분을 구성 요건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쫓아버리자 이렇게. 쫓아버려서 추방시켜버리자. 추방시켜서 어디다 갖다 놓는다? 이건 처음부터 등장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인권침해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쫓아버린다? 책임론으로 쫓아버리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벨링 단계에서 따르면 구성 요건은 오로지 객관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책임론에서만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것은 객관적인 것은 구성요건에서, 주관적인 것은 책임에서 본다나. 그래서 객관적인 것은 불법 단계. 위법상도 객관적 판단이니까. 그리고 고의과실은 책임으로 보내버리자. 라고 했던 것이 벨링입니다. 벨링. 그래서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 책임은 주관적 판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벨링은 구성요건을 볼 때에 객관적 판단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객관적 사실 판단인 거지. 그리고 몰가치. 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고의과실을 책임으로 뺀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범죄 체계론이 있어. 이 범죄 체계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교재에서 책임론을 펴봅니다. 책임론에서 책임의 일반 이론이 있어. 1절. 거기 마지막 페이지. 거기 가시면 범죄 체계론이 있을 겁니다. 여기 벨링 나오지. 벨링. 처음 이 3단계 체계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체계 이론 중에서 고전적 범죄 체계라고 합니다. 처음 만들어서. 이 벨링에 따르게 되면 여기 나 있지. 구성 요건은 객관적 판단이다. 그리고 몰가치성. 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을 어디로 보낸다? 여기. 고의과실을 책임으로 보낸다. 이렇게 나와 있고 책임은 주관적 요소로만 구성된다. 그쵸? 그래서 고의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철저히 분리했던 사람이 벨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됐지? 됐어요. 자, 다시 와서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형법 공부할 때는 요긴하게 쓰이죠. 근데 시험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설명이 어려워서 강사들도 설명을 못해. 근데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랬고. 자, 제가 뭐라 했어요? 벨링. 이 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다 그랬죠? 여기는 객관적인 거. 여기는 주관적인 거. 고의과실 일로와 있다 그랬죠? 그치? 근데 요 고전적 범죄 체계론자 그 밑세대, 이 사람의 제자들, 이게 이제 신고전적이거든. 신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들은 신자를 붙였잖아요. 신자를 붙였고 이름은 똑같이 고전적이잖아요. 그 말은 뭐야?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벨링이 주장했던 체계론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는데 앞에 신만 붙었네. 약간 업그레이드만 했다는 거야. 업그레이드만. 그게 신고전적이야. 그러니까 이 신고전적도 똑같죠. 3단계 체계론에 취했을 때 똑같이 고의과실이 이렇게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이론을 그대로 승계한다니까. 그래서 고의과실도, 주관적인 고의과실도 똑같이 책임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점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신을 붙였냐? 신을 붙인 이유가 이겁니다. 벨링의 구성요건의 몰가치성에 대하여 MMI어가 대표적인 신고전적 범죄 체계론자야. 이 사람이. 자, 구성요건은 몰가치적이고 중립되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공부하다 보니까 구성요건에도 가치 판단을 통해서 의미 파악이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음란처럼. 음란인지 아닌지는 몰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음란인지 아닌지는 일정한 가치 판단이 포함되더라는 거야. 타인의 재물성. 우리 절도죄 할 때 타인의 재물의 타인성. 타인 거냐 아니냐라고 할 때 이 물건이 너의 단독 소유라면 타인 거 맞지만 이 물건을 니랑 나랑 같이 돈 주고 샀다? 그럼 공유물 아닙니까? 이 공유물도 타인 거냐? 아니면 내 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타인 게 아니다 이거지. 타인 거냐 아니냐라는 것이 가치 판단에 들어가는 개념이거든. 이것이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신고전적 범죄체계론자인 M.A. 발견했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네들도 보니까 야 분명히 벨링은 객관적인 것이 몰 가치적이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라고 하는 규범적 요소도가 여기서 발견되더라는 거야. 요 부분, 요 차이 때문에 신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게 이거지. 여기 신고전적. 여기 MMI가 나오지. 여기서 고전적 체계론을 약간 수정 보완했다.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를 발견하게 되었다. 재물의 타인성이나 음란처럼. 그리고 특별한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불법 영득 의사.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불법 영득 의사. 나머지는 똑같아요. 고의과실이 책임에 있는 건 똑같단 말이죠. 승계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이게 구성요건에서 주관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천재 중에 한 명이라는 벨젤입니다. 벨젤은 구성요건에도 주관적인 게 있더라 이거지. 벨링은 쫓아버렸는데 벨젤은 아니다. 구성요건에도 주관적인 게 있더라. 고의과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벨링이었지. 고전적이든 신고전적이든 다 이렇게 풀었지. 물론 여기도 계기지만요. 근데 벨젤로 오게 되면 이 주관적인 것을 앞으로 끌고 옵니다. 이렇게. 천동설이 뭐고 지동설이 뭐예요? 천동설은 우주 세계의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옆에 있는 별이나 행성이 돈다고 했잖아.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났지. 코페르니쿠스가 뒤집어버렸지. 지구가 있고 지구 중심을 태양계가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있는데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그래서 지구가 돈다. 지동설이야. 정반대지. 그래서 벨링이 주장했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앞으로 끌어당겼어.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이거야.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론에 그쳤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누구지? 갈릴레오가 현미경을 만들어서 증명했잖아요. 그 갈릴레오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벨젤입니다. 벨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벨링에서 벨젤로 오는 시간이 한 30년 돼. 30년. 엄청난 차이지. 한 세대가 된다. 그래서 벨젤은 구성요건에는 주관적인 것만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객관적인 것을 또 추방시켜버려. 이렇게 객관적인 것을. 여기는 객관적인 게 없다 이거야. 벨젤은 객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이 구성요건은 객관적인 거로만 이루어진다 그랬거든. 근데 벨젤은 정반대야. 이것이 앞으로 가고 객관적인 것은 추방시킨다. 객관적인 것은 우연에 불과하다. 기수인지 미순지는 우연에 불과하다. 내가 총을 빵 쐈다 이거지. 내가 저 새끼를 죽이겠다고 살인죄의 고의로 빵 쐈는데 저게 명중인지 빗나가는지는 우연에 불과하다. 그래서 객관적인 것을 추방시켜버립니다. 어디로? 책임론으로?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처벌조건으로. 처벌조건을 추방시켜버려.
그게 목적적 행위론자예요. 목적적 행위론자. 대표적 학자가 벨젤이다. 벨젤. 오늘날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벨링에서 공부했던 고전적 체계론과 벨젤에서 공부했던 목적적 체계론을 합친 합법직접 범죄 체계론을 오늘 우리가 절충설 입장에서 배웁니다. 그 부분이야. 그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체계론을 가보게 되면 여기 목적적 나오죠. 그게 벨젤이라고. 벨젤은 여기 책임 단계에서 모든 주관적 요건을 배제시켰고 그걸 어디로 보내버려? 구성요건 파트로. 그래서 고의과실은 구성요건에서 일반적인 구성요건 요소가 되었다. 객관적인 것은 추방시켜버린다. 그렇지? 그래서 책임에는 없잖아. 이게 없잖아. 고의과실이 없죠. 자, 그래서 여기 요 신고전적. 아무래도 고전적보다는 신자가 붙은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건 옛날 거고, 이건 새로운 거잖아. 이거와 요 목적적을 합친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다수설로 배우는, 통설로 배우는 합일태적이다. 합일태적은 이 두 개를 합친 겁니다. 두 개를 합쳐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객, 주 이랬고 여기서는 주, 객은 일로 갔지. 객은 이게 앞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랬다가 합일태적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객주지. 객주가 되는 거야. 여기서 주가 내려오지. 주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주가 내려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중적 체계론이 나오는 거지. 구성요건에 두 가지가 있고 여기 주가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두 가지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앞으로 배울 거다. 근데 시험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배울 거다. 조금씩.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 인식 근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소극적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간단해요. 자, 기술적이 있고 규범적이 있다. 기술적은 제가 눈으로 보면 의미 파악이 다 되는 것입니다. 보자마자 의미 파악이 되는 것들. 사람이나 절물이나 사람 이거는 다 눈으로 보면 의미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이라 하는 것이고 규범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 갖고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머리 갖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 판단, 가치 판단에 의해서만 의미 확정이 가능한 거야. 이건 눈으로 보면 의미 파악이 안 돼. 그렇죠? 직계 존속이라는 부분. 직계 존속의 범위가 있잖아, 범위가. 어디까지, 누구까지를 직계 존속이라 할 것인가. 타인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물도 타인으로 볼 거냐. 음란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업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른 책을 좀 찾아봐야 돼. 전문사적들. 그래서 업무인지 아닌지, 음란인지 아닌지가 비로소 의미 파악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부릅니다. 자, 됐고. 그러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었는데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구별시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술적은 말씀드렸듯이 사실 인식만으로도 족하지만, 즉 눈으로 보자마자 의미 인식이 가능하지만 규범적은 그것만 갖고 약간 부족하고 의미 인식도 필요하다. 즉 머리로 판단할 것도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자, 차고 문제인데 기술적 부분은 눈으로만 보면 의미 파악이 되는 것이므로, 근데 눈으로만 의미 파악이 되는 것인데 눈으로 잘못 봤어. A라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B라는 사람을 봤네. 그치? 그것은 구성요건적 착오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는. 규범적이라는 것은 눈 말고 머리로도 있기 때문에 착오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쵸?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런 그림들은 노트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노트를 보시면 여기 이 그림 보시면 돼요. 이 그림 보시면 여기 맞지? 여기 요 사실의 인식은 기술적 요소라 그랬지? 그래서 고의가 이걸 인식하면 좋은데 인식 못하면 고성요건적 착오가 됩니다. 의미 인식은 규범적 요소이긴 한데 이걸 인식 못했다? 그러면 고성요건적 착오가 됩니다. 그런데 오해업성 인식도 규범적 요소이거든. 그러니까 규범적 요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야. 근데 위법성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아까 하빌트적 범죄 체계론에 따랐을 때는 여기도 고의가 있다 했잖아요. 여기를 인식 못했다? 그러면 위법성 착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규범적 요소와 관련해서는 여기서도 착오가 나오고 여기서도 착오가 나오는 거야. 착오가 두 개인 거야. 이렇게. 근데 사실 인식은 하나밖에 없죠. 여기는 없잖아. 그렇지? 여기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가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 차이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객관적 요소,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등이 있다. 주관적 요소로 고의, 과실 등이 있다. 여기서 정당방위, 방위 의사는 구성요건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위법성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성요건 요소라 부르지는 않아요. 동기라든지 이건 특별한 책임 표지이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 부르질 않아요. 이 부분들. 오위법성을 인식했냐 안 했냐는 것은 책임 능력자만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론에서 배우는 것이라서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질 않아요. 이것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된 것이 있고 기술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 그렇죠? 영득의사라든지 보증인적지 이런 것은 법조문에 없습니다. 없는데 학자들이 이론상 주장하는 부분이라서 배웁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